그럼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리고 당신은 어떡하지? 연신 눈물만 흘리던 아내는 나를 타박하며 품에 안겼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내 생에 가장 슬프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나의 삶은 평범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아 열심히 키우고 가족과 회사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았다. 아빠 얼굴 보고 자겠다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기다리는 아이들과 어깨를 토닥이며 파이팅을 외치던 아내가 유일한 위로이자 큰 힘이 되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서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였다. 생활이 조금씩 안정이 되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삶을 즐기게 되었다. 누군가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자신 있게 답했을 것이다. 악몽과도 같았던 그 녀석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인두암 사기입니다. 며칠 전부터 두통이 잦아져서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코와 목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병으로 우리나라 전체 암 환자의 1%도 안 되는 희귀암이란다. 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내가 죽는 건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야? 그 당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예상치 못한 하느님의 부름에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우리 가족은? 애 엄마랑 딸,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현실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수많은 물음들이 나를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이끌었다. 사람이 현실적인지 집에 와서 애엄마에게 말하기도 전에 내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내가 죽어서 발생할 돈들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나름 적지 않은 돈이라 생각은 되지만 과연 이 돈으로 애엄마랑 애들이 나 없이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너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내 건강보다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더 벌어놓지 못한 한심한 나를 탓하게 되었다. 한참 회사에서 일할 시간에 갑자기 집에 와서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 모습을 보며 아내는 무슨 일 있냐며 물어보았다. 몇 번이나 대답을 망설이다가 아내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담담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만약에 내가 없으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딸은, 아들은, 그리고 당신은 어떡하지? 안 울 거라 몇 번을 다짐했건만 야속한 눈물은 창백한 볼을 타고 흘렀다. 바보야. 낳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연신 눈물만 흘리던 아내는 나를 타박하며 품에 안겼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다. 내 생에 가장 슬프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자 이성적인 생각이 들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녀석을 이기고 회복하리라. 나의 강한 의지와 맞물려 동분서주하던 아내 덕분에 암치료 권위자로 명성 있는 대형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고 완치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절망의 터널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였다. 대신 수술은 어렵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한 달 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입원은 어렵고 오로지 통원 치료만 가능하다는 말에 나는 고민에 빠졌다. 머리가 빠지고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질 아빠 모습에 아이들이 놀라거나 평생 트라우마로 남으면 어떡하지? 육아에 직장 생활도 힘든데 아내가 과연 괜찮을까? 치료에 요양까지 수개월이 걸릴 텐데 치료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아픈 아들 때문에 예전에 위암 치료 받으셨던 아버지가 행여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 나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그때마다 아내는 시작도 안 했는데 걱정만 한다며 잔소리를 했다. 나의 고민은 아내의 말처럼 철없는 기우에 불과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회복중심 요양병원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본 병원까지 통원치료 셔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아이들과 아버지에게는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1년 동안 간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다. 잘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무심한 듯 투박한 인사와 아빠와 떨어지기 싫어 꼭 껴안고 울던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나만 아는 굳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아내는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나를 간호했다. 덕분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행히 회복도 예상보다 빨라졌다. 한 달에 몇백만 원 하는 요양병원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다행히 예전에 가입해놓은 농협생명 실손보험 입원비와 암보험 진단비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었다. 모든 게 감사 또 감사했다. 이곳 요양병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암 환자들인데 그분들 말로는 요즘에는 암도 수술하거나 중증이 아니면 대형 병원에서는 입원을 안 시켜준다고 한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요양병원을 적극 권장하는데 비용 문제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나도 암에 걸리기 전에 친한 FC의 추천으로 암보장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에 닥쳐보니 병원 입원비에 휴직기간 생활비까지 보장을 더 많이 해놓지 않은 것이 후회로 남기도 했다. 이젠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 수도 없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모든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뒤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되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나를 안아주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모두들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해 축하해 주었다. 세월이 흘러 아침마다 아이들과 포옹하는 행복도 누리고 아내와의 의리도 더욱 굳건해지는 그야말로 암으로 인해 전화위복이 된 삶을 살고 있다. 가족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보험이 없었더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지만 참고 이겨내니 다시 행복이 찾아왔다. 전화위복, 아니 전암위복이 된 삶이 되었다. 왜 나지? 난 평생 죄도 짓지 않고 욕먹을 짓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려고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에 화가 났었죠.
그리고 너무 억울했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애들 키우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한다고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억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사실 아내는 대학 동기로 만났기에 오랜 기간 함께했고 아무리 알기 전까지는 애들 키우고 서로 직장 생활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전의 낭만은 사라지고 대면대면한 상태였죠. 암에 대해 얘기하니 당연히 충격에 눈물부터 흘리는데 원래부터 착하고 여린 성격이라서 제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눈물 흘린 그날 말고는 제 앞에서 한 번도 울음 보인 적도 없고 항상 웃으면서 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나중에 딸아이에게서 엄마가 아빠 출장 갔을 때 밤에 몰래 울었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앞에서 항상 웃고 암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알고 보니 집사람은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비인두암은 위치가 내 후두엽 아래에 있어서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해서 항암과 방사선으로만 치료를 해요.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중반을 넘어가다 보면 머리가 빠지고 특히 이렇게 목 주변에 괴사가 심하게 와서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해서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지고 그래요. 방사선 치료 종료 후에도 2, 3개월간은 계속 영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후유증과 부작용을 달고 살아요. 병원에서 의사와 다른 환자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암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지만 암 환자가 통증을 적게 느끼고 생명 연장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다 돈이죠. 그런 치료나 재활은 일상생활을 못하니 생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암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암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보험은 생명이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명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정신건강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물질적인 측면에서 위험에 대한 경제적인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보험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집의 문 위나 가계부 위에 생명보험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싶다. 왜냐하면 극히 작은 준비를 통해서 남겨진 가족들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